금일은 제가 층간소음 법률적인 문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야가 변호사들한테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입에 보탬이 되거나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희 전화 상담으로서 이 부분 요청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전화 받으면서 어떻게든 한번 이 부분 싹 정리를 해드려야지 이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금일 영상 마련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금일 영상은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본인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위주로 볼 것인데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대응 수단인 가처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시간도 짧게 걸리고 상당히 이게 효율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에서는 특히나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이 발생을 해야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또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서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로서 상대방한테 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보복 범죄를 하다가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보복 사건들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보복 범죄를 절대 수행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가처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처분 일단 제가 결정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결정문 한번 보시죠. 대전고등법원에서 2013년에 있었던 결정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채무자들은 대전 서구 D 아파트 소재의 채무자들의 주거지에서 1분간 주간 40dB 이상, 야간 35dB 이상, 또는 순간 최고 55dB 이상, 야간 50dB 이상의 소음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상을 발생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신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무자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 횟수 1회당 각 10만 원씩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자,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그 위반 행위 1회당 얼마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게 간접강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특히 언론소송에서 많이 인정되는데요. 언론사가 뭐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해서 되게 부정적인 프레임의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허위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송출하거나 방송 금지 가처분을 내고요. 그거 위반 행위 1회당 얼마씩의 손해를 배상하라. 요렇게 가처분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공사 그 집안이 침하가 돼가지고 옆집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넣고요. 공사행위 1일당 500만 원의 가처분 신청, 100만 원의 가처분 신청해서 그거 위반 행위를 증명하게 되면 추후에 그 손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하루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인용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소음 측정기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딱 그 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씩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청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가처분 같은 경우 보통 한 한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고요. 추후에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와 같이 소음을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은 내서는 아니 된다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간접강제, 즉 위반행위 1일당 얼마를 지급하라, 이 부분은 지금 인용이 안 됐습니다. 읽어볼게요. 나아가 채권자는 위 인용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소음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강제가 인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소음 금지 가처분만 인용이 돼도 어차피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때까지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경비실에 계속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인터폰으로도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문자로서도 그런 것을 요청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계속할 개연성이 높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한다 그러면 1일당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선 입증 방법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핸드폰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 가지고요. 소음 측정기 어플이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정확하고 법원에서도 그거 증거로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다운을 받아 가지고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시간별로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그 자료를 남겨 놓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원 통해서 소송 진행 감정 받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때 소송이 진행되면 소음을 많이 만들까요? 그때는 거의 안 만들어요. 조용하게 지내겠죠. 일부러 소음 안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어플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실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발도 쿵쿵쿵 해보고 의자도 끌어보고 물건도 내려보고 뭐 농구공도 튀겨보고 했을 때 그 데시벨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과연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인가? 그거 보게 되고 그걸 과거에 만들어 놓은 시끄러울 때 자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놓고 업로드 해보고 그 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구로도 동시에 측정을 하면 양 기구 사이에 몇 데시벨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정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이 사람이 찍어놓은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평소에도 이 위층이 어떻게 이렇게 소음을 만들고 있고 그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례들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어느 정도의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도 다툼이 많아서 법령을 만들어 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 1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다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전보다 더 엄격해졌어요. 직접 충격소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질질 끈다든지 물건을 튀긴다든지 뭐 아이들이 직접 뛴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층간소음의 기준이 주간 같은 경우에는 1분간에 평균에서 39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고요. 야간의 경우에는 34데시벨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도 필요한데 이게 57데시벨을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놓은 게 한 번 큰 소리 냈다가 계속 조그만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는 낮게 나올 것이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소음도도 만들어 놨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 57, 야간에 52입니다. 자, 공기 전달 소음인데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할 것이고요. 5분간의 평균 해가지고요. 주간은 4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4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 기준을 가장 중요시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들이 우리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그 경우에는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판례는 10개월간 소음을 발생시켰는데 200만 원 정도가 인정된 판례예요. 자, 근데 이 사안은 또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윗집에 사는 사람과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이게 소음이 너무 크니까 이 소음을 밝히기 위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소음을 굉장히 오랜 기간 측정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소음을 낼 때 뭘 하고 있는지를 막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도 일부러 떨어뜨리고 막 농구공도 막 일부러 치고 그런 모습들을 다 촬영을 해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층 사람은 위에 층 사람한테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을
200만 원을 10개월 동안의 소음으로 인한 것을 받아낸 사안이고, 윗집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사생활에 관해서 도찰하고 한 부분에 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서 5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자, 한번 사안 봐볼게요. 사실관계입니다. 자, 원고들은 부부로 아들과 함께 대전에 무슨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피고들 역시 부부로 아들들과 함께 원고들의 아래층인 201호에서 거주를 하던 중 원고들과 분쟁이 계속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자, 피고들이 아래층,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피고들은 2013년 5월경부터 소음 측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파트 거실과 드레스룸에서 층간소음을 계측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원고들 아파트 맞은편 상가로 가서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에 있는 원고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들 가족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미 소를 한번 그 전에도 제기했네요.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고, 그때 증거로서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하고 야간에 원고들의 자녀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했고, 그 종전 소송에서도 소음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안이에요. 그 밑에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너편 상가로 가서 동의 없이 사생활을 촬영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윗집 사람이 손해배상을 물었는데,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서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촬영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에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이 났고,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자, 찍힌 사람마다 50만 원씩 배상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도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농구공 튀기는 모습 그거 촬영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소음이 내가 지금 몇 시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만 수집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부분 한번 볼게요. 원고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받았다. 1분 평균 40dB 이상, 야간 35dB 이상, 주간에 순관책으로 55dB 이상, 야간에 50dB 이상의 소음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자, 이거 받아놓은 다음부터 이거 위반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바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2014년 1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10개월이죠. 피고들 측정 장비에 의해 측정된 층간소음의 최고 소음도는 원고들이 아령을 굴리거나 농구공을 튀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 당시 피고들 측정 장비에 계측된 최고 소음도를 상회한다. 측정된 소음은 원고들 아파트에서 발생한 측정 소음이 맞다. 비록 원고들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피고들은 과거 원고들이 고의로 일으킨 층간소음과 동일한 정도의 층간소음에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자, 이런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10개월간의 손해배상 액수로 200만 원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감정이 실제 실시된 걸 한번 봐볼게요. 감정기관에서 와서 전문 소음 측정 기기로 위층에서 발찍기, 점프, 달리기, 의자 떨어뜨리기, 문 세게 닫기, 가구 끌기, 아령 굴리기, 밥상 타기 이런 부분을 했고요. 이것과 함께 피고들이 측정한 것과 동시에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측정한 기계에 오차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고들이 측정한 기계로 누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평소에 원고들이 어느 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을지가 증명이 된 부분이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례는 7년 동안 층간소음을 일으켜가지고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예요. 이분이 청구는 1억 6,900을 했는데 이게 다 인용이 안 됐어요. 1,500만 원만 인정이 됐어요. 층간소음의 손해배상 소송이 막 그렇게 액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고는 종로구의 C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그 무렵부터 줄곧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해 왔어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피고 가족들의 소음 유발 행위로 인하여 청혼한 주거 생활에 어렵고 수면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고 호소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13일부터 해가지고 하루 동안 주거지 방문해서 측정했는데 주관 데시벨이 41dB로 나왔어요. 소음의 종류로는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소리고, 이러한 소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자정을 지난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증명이 됐었어요. 자, 이 사안에서 어떻게 인용이 됐냐? 자, 일단 우리 법리를 소개는
있는데 층간소음은 일상에서도 자연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도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서는 막바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그걸 넘어가지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해 이른 불법행위가 된다. 다만 그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피해자 상태, 피해자가 얼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었느냐, 소음 유발 행위의 태양 및 동기, 그리고 가해자의 방지 조치를 위한 조치가 있었느냐 여부, 이런 사정을 재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왜 인정됐냐면 일단 아까 살펴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층간소음 기준이 1분간 등가소음도 39dB를 넘으면 안 되고 주간에는, 야간에는 34dB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41dB이 나왔어요. 이 사건의 측정치가 그 기준을 벗어난다. 그리고 피고가 유발한 소음의 종류가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로서 비록 이러한 소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이것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많이는 인정 안 됐고 1,500만 원이 인정됐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7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근데 그 액수는 1,500만 원이 인정됐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 사례는 좀 되게 특별한 사례인데 10개월 동안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피해자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00만 원 인정됐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 없이 인정이 됐는데 원고 측에서 되게 경비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잘 받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정도의 소리고 소리의 종류는 어떻다 부분을 입증해냈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 없이도 인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번 판결문 봐볼게요. 자, 10개월인데 밑에 사는 부부에게 한 명에게는 360만 원, 한 명에게는 300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60만 원은 그 정신과 치료비로 제가 보입니다. 자, 원고들은 부부이고 부산 기장군의 D 아파트에 살았다. 피고들은 원고들 집의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날 저녁 무렵부터 자신들의 집 바로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느껴 원고 B가 피고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는 오히려 아래층인 원고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취지로 말을 하였다. 자, 양쪽에서 항상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밑에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책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윗집에서 시정에 관한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에 이르렀고 한번 판단을 살펴볼게요. 자, 피고가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고들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의 집을 방문한 아파트 관리소장, 시설과장, 보안실 직원, 그리고 그 외에 이웃 주민들이 위층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발 뒤꿈치를 찍는 듯한 소리, 소도구 같은 물체로 거실과 부엌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듯한 소리, 이거는 관리소장이 써줬네요. 그리고 둔기로 바닥을 때리는 소리, 이거는 시설과장이고요.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이거는 그 다른 집의 거주자가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요. 물건으로 고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는 소리, 이것도 다른 거주자가 얘기를 해줬네요. 직접 듣거나 느꼈고 이들은 모두 그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인위적이고 발생시키는 강력한 소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물며 원고들의 집 아래층과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도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는 관리 주체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의 층간소음 중재 요청에도 일체 응하고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사온 2020년 7월 말경부터 21년 5월 4일까지 계속해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은 단순히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으로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63만 원, 정신과 치료비죠. 그리고 위자료 300, 다른 한 분은 위자료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들 쭉 봤으면 이건 감정 없이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살펴본 사안은 10개월에 200만 원, 두 번째 살펴본 건 7년에 1,500만 원, 1년으로 치면 한 200만 원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10개월에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종합해봤을 때 층간소음 문제에서 우리 법원이 1년간의 다른 손해는 인정해주지 않고 위자료 부분에서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사적으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윗집 찾아가서 진짜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해답이 없어요. 이게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데서 이걸 다루고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보게 되면 경범죄는 그 말 그대로 되게 미약한 범죄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회당. 자, 21호 한번 봐볼게요. 인근 소란 등 이 조항인데요. 악기, 라디오, 텔레그램,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걸 한다 그래도 1회당 10만 원이고 그것을 증명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준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우리 업무상 과실치상처럼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아주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야 과실범은 처벌할 수가 있는데 모든 범죄는 과실범은 처벌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요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고 고의성을 입증을 해내야 돼요. 윗집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도 그게 아이들이 내는 소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되면 상대방은 또 그렇게 항변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거 고의적으로 입증을 못해요. 아까 봤던 사안과 같이 아파트 상가로 딱 넘어가가지고 일부러 이런 소리들 내고 있다 이런 걸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는 사실상 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드린 민사 가처분 신청을 1순위로 처리해가지고 한두 달 내에 판결문 받아가지고 압박하는 수단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큰 문제는 보복행위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게 밑에 집에서 피해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서 윗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윗집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밑에 층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층 사람이 그 상황에서 좀 뭐라고 얘기하거나 본인이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오히려 밑에 층을 뭐라 그런다.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상해도 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 갖다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찾아가서 왜 그런 고소행위를 했냐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위에층 사람들이 또 고소를 하게 되고 그때 이 밑에층 사람이 입게 되는 형사적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복 범죄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보복 범죄 가중 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서 이건 살인이고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같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소를 아예 못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으면 고소를 취하시키게끔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주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럴 목적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는 여기 2항이 적용되게 되는데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하한이 1년 이상이에요. 이 범죄 하면은 그냥 1년 이상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 문제되는 판례들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자, 피고인은 강원 춘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71세로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새벽 2시경에 층간 소음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을 수십 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자, 2주 상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보복 협박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위협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밑에 집에서 맨날 소음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 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1년 6개월 받은 거예요. 2주간의 상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때린 수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순간 억해가지고 굉장히 처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형사적으로 가서 합의해 주려 그러면 이것도 몇 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사안 한번 봐볼게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 집행유예 받은 사안이에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것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한다. 120시간 사회봉사 굉장히 깁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낮 3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페인트 덩어리를 놓고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부산 사하구 사상경찰서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한 번만 더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겁을 주었다. 자,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가지고 페인트 덩어리 하나 놓고 왔는데 페인트 덩어리만 놓은 것으로는 범죄는 안 돼요. 여튼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이씨 문제가 있네 해서 고소를 해서 고소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럼 피고인이 열받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위층에서 계속 그래서 자기는 가서 한 번 따진 것 뿐인데 근데 고소를 해가지고 또 왜 신고했냐, 한 번만 더 신고하면 네가 잘못한 건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했다고 징역 1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120시간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그래도 보복범죄는 절대 수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금일 사안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층간소음 발생했을 때 일단 형사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의성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상대방이 내는 벌금 액수도 지극히 낮고 경범죄 처벌법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무용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효율적인 거 가처분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처분의 금지 청구와 더해가지고 간접강제 하루당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아까 손해배상 소송으로 갔을 때 1년에 300만원 정도죠.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만원 정도예요. 근데 한 5만원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간접강제 청구 넣어보면 법원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인용해주거나 아니면 만원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인용을 해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압박이 된다. 내가 이렇게 쿵쿵거렸는데 밑에 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소음 측정기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적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나는 쌓인 누적 일수만큼 몇백만 원을 막 물어줘야 되는 부담감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배상 소송에서는 우리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으로서 판단이 되고 그 소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2023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증명 방법은 어플 이용해서 소음 측정기 이용하고 법원 감정이 동시에 가고, 또한 주변 시설 과장이나 아파트 관리 소장들의 사실 확인서도 인정이 되고 1년의 소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지가 되면 3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복범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복범죄 수위가 올라가서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따지시되 그것이 협박에 이르는 정도까지는 이뤄서는 안 된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